KF-21 보라매가 참교육 한번 해줘야겠습니다. 얼마 전인 2월 21일 튀르키예가 개발 중인 5세대 전투기 TFX 칸이 초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전세계 군사 관계자, 전문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칸이 실패를 예측하였기 때문인데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초도 비행까지 수년은 더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칸의 초도 비행은 이미 2023년 12월에 한 차례 연기된 전적이 있는 데다 지난 몇 년간 튀르키예의 경제가 빠르게 악화하면서 개발을 이어가는 게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튀르키예의 칸과 인도의 테자스를 동일시하며 칸은 앞으로 10년이 지난 뒤에서야 완성될 예고된 망작이라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튀르키예 칸은 이 모든 부정적 예상을 깨고 초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확실히 인정할 건 인정해줘야 합니다. 튀르키예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더욱이 최근 튀르키예는 TB2 바이락타르, 크즐레마 등을 앞세워 높은 수준의 항공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고비가 남긴 했지만 조만간 튀르키예가 스스로 손으로 전투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더 이상 꿈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튀르키예의 약진과는 별개로 밀리터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때만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하이에나같이 KF-21 보라매를 물어뜯는 세력이 등장한 건데요. 그들의 주장은 이제 튀르키예에 칸이 등장했으니 대한민국의 KF-21은 쪽박 차는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저희 꺼리튜브 영상조차 이런 터무니없는 헛소리로 도배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런 주장은 유난히 해외 밀리터리 커뮤니티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도 그럴 게 사실 꽤 오래전부터 튀르키예는 대한민국의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튀르키예는 지중해와 흑해를 모두 면한 데다 중동과 유럽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천혜 자연환경을 타고났습니다. 또한 군사력 역시 주변 중소국들을 생각하면 지역의 패자를 자처할 만합니다. 다만 그 수준이라는 게 대한민국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는 게 문제입니다. 일례로 튀르키예군의 장비 수준은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1990년대 수준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레오파르트 1과 M60, M48이 주력 일선에 머물고 있고 F-16CD, 블록 30, 블록 42 수적 질적 주력이니 말 다 했는데요. 튀르키예의 군사력이 이렇게 구식화된 건 자연환경을 타고났음에도 2000년 말 발생한 금융위기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탓이 큽니다. 여기에 잦은 테러와 쿠데타, 인권 탄압 등이 겹치면서 군사력이 제대로 발전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수준으로 동네에서 힘께나 쓸 수 있다 보니 자신들이 우물한 개구리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1997년 발생한 IMF 사태를 온 국민이 단결하여 빠르게 극복했고 이후에도 절치부심하여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경제 순위가 10위권을 오갈 때 튀르키예의 경제 순위는 19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군사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의 질과 규모가 다르다 보니 실제 군사력에서도 천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멀리 갈 것도 없이 튀르키예 육군의 주력인 T-15프르트나 알타이 전차부터가 대한민국이 없었다면 개발조차 불가능했을 무기인데요. 이것만 봐도 대한민국과 튀르키예의 기술 격차가 얼마나 커다란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격차가 거대한데도 튀르키예 일각에서는 이를 절대 인정하지 못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곧 죽어도 T-15와 알타이 전차가 대한민국 K9, K2와 아무 관련 없는 자국산 독자 개발 장비이며 심지어 성능 면에서 더 우수하다고 주장하는데요. 수출에서 T-15와 알타이가 죽을 쓰고 있는 것도 오직 대한민국이 시장을 선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이가 없어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에 칸이 초도 비행에 성공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으니 튀르키예가 기고만장할 만도 합니다. 일부 극성스러운 튀르키예의 칸 찬양론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튀르키예가 드디어 대한민국을 앞질렀으니 칸이 쓸데없이 고평가된 KF-21의 실체를 밝히고 날개도 친 듯 수출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T-15와 알타이가 튀르키예 자체 개발이라는 것도 증명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자, 이쯤이면 칸 때문에 KF-21이 쪽박 찰 것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 슬슬 감이 오실 겁니다. 원래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선동을 반박하기 위해선 적지 않은 팩트가 필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KF-21 보라매가 튀르키예 칸보다 한 수 위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튀르키예가 칸을 개발한 이유는 을에 그러하듯 자주국방을 위해서였습니다. 다만 그 속내까지 살펴보면 약간 사정이 복잡한데요. 본래 TFX 사업은 하이급인 F-35를 보조하는 경량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설계하는 단발기에 체급도 FA-50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튀르키예가 F-35 개발 사업에서 퇴출당하면서 TFX 사업 역시 급선회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기존 계획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TFX 칸의 규모를 5세대 제공 전투기급으로 확대한 것이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F-22 랩터 수준의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런 전투기가 초도 비행에 성공했으니 튀르키예 내부에서 난리가 난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계획이 그럴싸하다고 결과물까지 좋으리란 법은 없죠. 튀르키예 칸의 가장 큰 문제는 엔진입니다. 튀르키예는 총 5기의 시제기를 제작하면서 2기는 미국의 F-110 엔진을 탑재한 지상 시험용으로 제작하고 나머지 3기는 자체 개발 엔진을 탑재, 이후 비행시험까지 진행한 뒤 양산 물량의 국산 엔진을 탑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튀르키예는 아직도 국산 전투기 엔진의 개발 플랜조차 중구난방으로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눈치 빠른 분들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초도 비행에 성공한 칸 시제기는 무슨 엔진을 탑재한 걸까요? 정답은 F-16에 사용되던 F-110 엔진입니다. 전문가들은 튀르키예가 무리하게 지상 시험용으로 제작한 시제기로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일단 비행에는 성공했으니 대단하고 손뼉 쳐줄 만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칸은 고무 동력기 날리기 대회 출품작이 아니라 엄연한 전투기입니다. 애초에 튀르키예가 칸을 개발하게 된 배경을 다시 떠올려 봐야 합니다. 튀르키예는 러시아의 S-400을 무리하게 도입하면서 미국의 눈밖에 났고 결국 F-35 개발 사업에도 퇴출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각종 제재를 부여받았는데요. 이는 곧 F-110 엔진을 추가로 구입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튀르키예 현지 매체는 시제기 2대분인 장착용 엔진 4기와 예비분 1기를 납품받았다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정작 F-110 엔진의 개발사인 지인은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엔진 공급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나마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튀르키예의 관계가 다소 완화되면서 일각에서 엔진 공급에 대한 부담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지만 군사장비의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이미 상당한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물론 다른 관점 역시 존재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미국과 튀르키예가 관계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있고 튀르키예 공군이 240기 가량의 F-16을 보유하고 있는 마당에 엔진 수급 정도는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요. 더욱이 대한민국 KF-21 보라매 역시 지의 F-414 엔진을 탑재하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KF-21에 탑재되는 F-414 엔진은 F-414 G400K입니다. 국내에서 라이선스 생산한 버전으로 180개 이상의 가망 인증을 통해 KF-21에 특화된 개량을 더했습니다. 즉 엔진 자체는 미국에 뿌리가 있지만 이를 전투기에 적용하는 건 대한민국의 기술이라는 건데요. 반면 칸은 F-16의 F-110 엔진이 큰 변경 없이 그대로 탑재되었고 심지어 소스코드까지 적용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투기의 소스코드는 일종의 프로그램 코드를 말하는데요. 전투기의 비행제어, 항전무기 시스템, 통신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운용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투기의 DNA라고 부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전문가들은 F-110 엔진과 함께 지난 2011년 튀르키예가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F-16CD 블록 30, 블록 40 소스 코드가 칸에 고스란히 적용되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요. 이를 알기 쉽게 풀어쓰자면 F-16을 그대로 껍데기만 갈아 낀 게 튀르키예 TFX 칸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 칸에 적용된 F-110 엔진은 F-110 G200으로 추정되는데요. 해당 엔진은 드라이 상태에서 추력만 17,500파운드에 육박하고 F터버너 가동 시 28,000파운드까지 올라가는 매우 강력한 엔진입니다. 튀르키예는 이걸 토대로
쌍발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이 댓글처럼 칸이 티르키예 스스로의 노력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더욱이 칸은 전장 21m, 전폭 14m, 전고 6m에 이르는 상당한 대형 기종입니다. KF-21이 전장 16.9m, 전폭 11.2m, 전고 4.7m임을 감안하면 얼마나 커다란 전투기인지 감이 오실 텐데요. 이런 대형 기종의 가망 인증은커녕 개량조차 진행하지 않은 F110 엔진과 KF-21보다도 작은 F-16의 소스코드가 적용되었다는 건 비행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쯤이면 칸이 무려 13분간이나 초도 비행에 성공한 게 경이로울 지경입니다. 이거야말로 기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칸의 탑재 예정인 무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배면을 확인해보면 내부 무장창이 상당히 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잘해봐야 공대공 미사일 2개쯤이 탑재될 수 있는 무장의 한계입니다. 무리하게 스텔스 형상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내부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탓입니다. 만에 하나 칸이 정말 완벽한 스텔스 성능 구현에 성공했다 해도 내부 무장창 무장 탑재 능력이 이래서야 제대로 된 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양산 수량 문제, 1,3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초기 도입 비용, F-15EX와 겹치는 대형 기종이라는 포지션 등 칸에는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티르키예가 대한민국과 대결하기 위해선 이 문제들부터 넘고 와야 할 것입니다. 칸은 나름 훌륭한 전투기입니다. 그동안 미국과 러시아, 유럽 일부와 중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투기 자체 개발이라는 건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KF-21 보람에는 이런 편견을 깨뜨렸고 티르키예 칸이 그 뒤를 바싹 쫓고 있습니다. KF-21이 폴란드, UAE, 사우디에 관심을 받고 있듯 파키스탄 역시 칸과 공동 개발에 뛰어들었고 우크라이나 역시 자신들이 보유한 엔진 기술로 티르키예와 전투기 엔진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티르키예는 나토의 일원이자 대한민국과 우호적인 관계의 나라입니다. 굳이 칸을 깎아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KF-21과 칸의 라이벌 관계는 대한민국의 전투기 기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경쟁은 결국 동반성장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대한민국 KF-21 보라매와 티르키예 TFX 칸 중 무엇이 더 우수한지는 수출 실적이 증명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군사기술력에 대한 국제무대 시각은 KF-21 보람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2013년 탐색 연구가 끝나고 KF-21 개발을 위해 로키드 마틴과 컨소시엄을 체결했을 때 미국의 개발진들은 대한민국의 도전을 비웃기 바빴습니다. 그도 그럴 게 당시 대한민국은 KF-16 전투기 140대를 라이선스 생산하고 2000년 기본 훈련용 풀옵기였던 KT-1 웅비 개발, 2005년 T-50 개발에 성공한 게 전투기 개발 경험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라이선스 생산이나 훈련기 개발은 초음속 전투기와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달랐습니다. 때마침 2013년 T-50을 공격기 형태로 개량한 FA-50의 실전 배치를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전투기 기술력은 기껏해야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개발진들 입장에서는 하룻강아지 법무선 줄 모른다는 말처럼 전투기 개발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기에 부릴 수 있는 만용처럼 여겨졌을 텐데요. 그러나 이들이 단단히 착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역사는 언제나 무리한 도전부터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전차, 자주포처럼 대한민국이 세계 1위를 석권한 무기체계부터 함정, 잠수함, 어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독자 개발은 시기상조라는 선입견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싸워 이긴 결과는 모두 아시다시피 방산시장 점유율 세계 9위의 순위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포기할 줄 알았던 KF-21 보라매의 개발도 기어코 성공했고 심지어 현대의 4.5세대 전투기를 구성하는 핵심 장비의 대부분을 국산하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특히 A사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 전자광학 표적 획득 및 추적 장비 EOTGP, 전자파 방해 장비 RF제머는 미국이 계약과 달리 기술 이전 불가를 통보하면서 KF-21 개발 사업이
중도 취소될 뻔한 아찔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IRST와 에이사 레이더는 이스라엘까지 날아가 시험장을 빌려 기술 실증을 감행하면서까지 결국 독자 개발에 성공했고, 이때 습득한 기술을 활용해 훨씬 소형화된 FA-50 전용 에이사 레이더 ESR-500A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ESR-500A는 차후 FA-50 블록 20에 탑재될 예정인데요. 만약 국산 KF-21이 국산 에이사 레이더를 개발하지 못했다면 국내에 적용될 FA-50 블럭 20에도 FA-50 PL처럼 레이시온의 에이사 레이더 팬텀 스트라이크를 수입해서 탑재해야 했을 것입니다. FA-50 블럭 20이 명백한 국산 전투기임에도 전투기의 눈이자 두뇌나 다름없는 에이사 레이더를 전량 해외에 의존할 뻔했던 것입니다. 또 RF 제모 등을 포함한 통합전자전체계 EW 스위트를 국내에서 개발한 것도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전자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단계는 평상시에 전파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아군인지 적군인지 어느 장비가 방출하는 전파인지를 분류하는 전자지원 단계입니다. 레이더는 종류와 장비에 따라 전파를 방해하는 방법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얼마나 착실히 쌓아놓느냐가 결국 한 나라의 전자전 실력을 증명합니다. 다시 말해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데이터베이스가 빈약하면 본 성능의 절반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수집된 정보의 값어치는 군사기밀 중에서도 최중요 기밀로 취급받는데요. 대한민국도 2001년부터 금강, 백두정찰기를 실전 배치해 다량의 전파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두 정찰기는 민항기인 RC-800을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 알려졌을 뿐 공개된 정보 자체가 희귀할 정도로 극비리에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EW 스위트를 독자 개발하지 못하고 기술 이전조차 받지 못해 외산 장비를 그대로 사용해야 했다면 통합 작업에서 우리가 수집한 전자 데이터베이스도 그대로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뜬 눈으로 무려 20년간 수집해온 최고급 군사 정보들을 타국에 공짜로 넘겨주는 셈인데요. EOTGP 또한 국내에 통합 시험장까지 신설하여 핵심 기술을 확보했고, 이 덕에 KF-21은 특정 지역을 광범위하게 초토화시켜버리는 융단 폭격이 아닌 원하는 목표물만 선별해 괴멸적 타격을 가하는 쪽집게식 초정밀 폭격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F-21에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면서 램 국산화에도 성공했는데요. 램은 레이더 전파를 흡수해서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반사율을 최소화하는 특수 소재로 일반적으로 도료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스텔스 페인트 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램은 어디까지나 소모품이기 때문에 일정 비행 횟수가 지나면 반드시 다시 도포를 해줘야만 합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설령 비용은 감소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램을 수급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만에 하나 모종의 이유로 램의 수입이 중단된다면 KF-21은 영원히 반쪽짜리 스텔스기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이미 램 국산화에 성공했고 KF-21에 적용한 상황입니다. 이제 설계상 약간의 개량만 더해진다면 KF-21 스텔스와는 이미 예고된 수순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은 많은 이들의 편견을 깨트리고 KF-21의 핵심 기술들을 대부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KF-21은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대한 세계인식을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군사기술력을 한 차원 높은 곳으로 끌어올렸는데요.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도 아직 유일하게 성공하지 못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전투기 엔진입니다. 현대공중전에서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초음속 전투기가 필요로 하는 엔진의 최소 출력은 15,000파운드급 이상입니다. 문제는 현재 전 세계에서 15,0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을 제작할 수 있는 게 미국의 제네럴 일렉트릭, 플랫 앤 휘트니, 그리고 영국의 롤스로이스 이 세 개 기업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튀르키예, 중국, 러시아 등은 자체 기술로 15,000파운드급 이상의 엔진을 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의 실제적 성능은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선 튀르키예는 롤스로이스와 공동으로 TFX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고 있지만 협상이 지연되면서 개발 완료 기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여전히 엔진을 탑재하지 못하고 롤스로이스에 끌려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중국은 말할 것도 없는데요. 중국은 젠20에 자체 개발한 WS 시리즈 엔진을 탑재하려고 했지만 연이은 출력 부족 문제를 겪으면서 러시아의 전투기 엔진을 뒤로 빼돌려 탑재해왔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카피한 중국제 엔진도 걸핏하면 결함을 일으키면서 수출한 아음속 훈련기가 연달아 추락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나마 그 중에는 러시아가 상당히 우수한 엔진을 개발해왔지만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몰락하면서 경제 위기를 겪었고 이로 인해 미국에 비해 기술력이 상당히 뒤처진 상태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의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면서 생산력이 전멸해버렸는데요. 전투기 엔진은 매우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과 노하우를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엔진의 효율성, 성능, 안전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앞서 말씀드린 3개 기업들이 전투기 엔진 기술을 독점하면서 기반 기술을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전투기 엔진을 독자 개발한다는 건 무주공산에서 혼자 가르치고 혼자 배워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대한민국은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관련 관계자들은 현재 대한민국이 2020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5,500파운드급 엔진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략 F5에 적용되는 엔진보다 약간 더 출력이 높은 셈인데요. 10,000파운드급 엔진의 경우 핵심 구성품인 터빈 공력 냉각 설계 연구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개발 단계를 자세히 공개할 순 없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도 대략 7,500에서 8,000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전장 10.6m, 전폭 8.4m, 전고 3m에 달하는 대형 무인기인 KUS-LW 무인 편대기에 적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실제로도 대한민국은 5,500파운드급 엔진을 KUS-LW에 적용하고 10,000파운드 엔진을 KUS-FC에 적용해 기술 수준을 증명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는 지금도 완성이 눈앞에 보일 만큼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15,000파운드급 엔진은 차원이 다릅니다. 전투기 엔진은 출력이 높아질수록 엔진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과 압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업계에서는 흔히 전투기 엔진의 내열성을 100도 올리는데 10년이 걸린다고 얘기하는데 현재 우리 기술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전투기 엔진의 샘플과 15,000파운드급 엔진의 온도 차이는 200도 이상입니다. 더군다나 엔진 내부의 높은 열이 부품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어서 뛰어난 냉각 기술까지 추가로 개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초음속 기동을 달성하려면 애프터버너 기능을 추가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제트 엔진은 공기를 흡입하여 연소시킨 후 항공기를 추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애프터버너를 장착하면 엔진의 배기가스의 연료를 추가로 분사해서 한 번 더 연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덕에 엔진 온도와 압력이 늘어나 평소보다 훨씬 강력한 출력을 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최대 출력이 1.5에서 2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대신 엔진 내부에서는 고온과 고압 상태에서 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엔진 부품에 엄청난 부하를 준다는 건데요. 실제로 KF-21에 탑재된 F414G400의 경우 애프터버너를 가동하면 최대 21,000파운드까지 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유감스럽지만 막대한 시간을 투자해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제너럴 일렉트릭의 엔진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은 제트기 엔진 개발을 위한 시험평가 시설조차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낙담하기엔 이릅니다. 한국이 KF-21 보라매를 개발하겠다고 천명했을 때 대한민국은 가진 것 하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체계 개발 고작 10여 년 만에 국산 전투기인 KF-21의 양산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요. 그래서 다른 엔진 선도국이 말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전투기 엔진 개발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심지어 당시보다 훨씬 여건이 좋은 상황입니다. 첫 술부터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조급한 마음보다 KF-21 전투기 엔진의 독자 개발을 믿고 지켜볼 때입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